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손주도 돌봐주고 너희 힘들까봐 집안일까지 도와주는데 밥까지 차려달라니. 너는 시어머니가 무슨 너희 집 식모인 줄 알아? 이럴 거면 돈이라도 주면서 시키렴.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안 받는데 은근 속물이시네요? 자식들한테 돈 받고 싶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건데 너희는 고맙다는 말 한 번을 안 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화가 나서 한마디 하는 거잖아. 어떻게 말이 그렇게 되니? 에이, 어머니, 그게 그거죠. 다른 집 할머니들은 손주한테 못해줘서 안달인데 고작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뭐라고? 나도 이제 손주 안 돌볼란다.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너희가 뭐가 예쁘다고 내 몸 다 망가져가면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어차피 자식은 결혼하면 남인데 앞으로 그냥 남처럼 지내요, 우리. 그래? 내 말대로 이제 남처럼 지내자. 그럼 남이니까 계산은 칼같이 해야겠지?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남한테 집을 사주고 혼수랑 용돈까지 주니? 가족한테나 그러는 거지. 어머님, 제가 말실수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아니에요, 며느님. 우리 남이잖아요. 그동안 내가 해준 거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반납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3세 김연옥 씨입니다. 김 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가게를 키워왔고, 동네에서는 정직하고 깔끔한 세탁소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덧 세탁소는 김 씨 부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은퇴할 수도 있었지만 30년을 넘게 애정을 가지고 해온 일이었기에 아직까지도 가게의 문을 닫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편 김 씨 부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 김 씨는 자식 농사는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당시 김 씨 부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아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모은 돈을 털어 신혼집도 사주었고 결혼식 비용부터 혼수까지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줬습니다. 몇 년 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보태면서도 김 씨는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 결혼할 때와 달리 부모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결혼 이후 집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에 대형 세탁 체인점이 들어오면서 단골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고 세탁소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결혼할 즈음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죠. 그때 김 씨는 부모로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지원해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형한테 해준 것처럼 너한테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김 씨는 둘째 아들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둘째 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둘째 아들의 그런 이해심 깊은 성격이 김 씨는 고마웠습니다.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사정은 차츰 나아졌습니다. 김 씨 부부는 오랜 세월 고생하며 모은 돈을 알뜰히 관리했고, 거기에 몇십 년 전에 산 부동산 재테크까지 성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을 형성했죠. 그러나 남부러울 것 없는 이런 김 씨 부부에게 유일한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소개로 만난 며느리와 어린 나이에 단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며 반대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알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라며 첫째 아들은 결혼을 강하게 원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잘하지 않는다며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 씨가 먼저 연락을 해도 확인만 할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지 싶었지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은비야, 지난번에 보낸 메시지 혹시 봤어? 답장이 없어서.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봤어요. 근데 별로 답할 내용이 없던데요. 암튼 죄송해요. 말투에는 진정한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아들에게 몇 번이고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내가 연락을 해도 답도 없고, 혹시 내가 무슨 실수한 게 있니? 라고 말하면 첫째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원래 좀 무신경한 성격이에요. 딱히 나쁜 의도는 없어요. 연락을 좀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라며 첫째 아들은 가볍게 넘겼습니다. 요즘 여자들 봐요.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놀면서 쉬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와이프는 맞벌이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서운했지만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변하는 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며느리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댁에 먼저 연락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연락을 해도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첫째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하고 전달받는 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서운함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는 마지못해 따라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씨가 음식을 정성껏 차려놓아도 며느리는 몇 젓가락만 들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대화도 큰아들과만 했고, 김 씨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씨가 바쁘더라도 먼저 연락해서 어머니 잘 지내세요? 별일 없으시죠? 라고 안부를 물어왔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먼저 드셔보세요 라며 챙겨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에 오면 어머님
음식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도울게요 라며 주방일을 거들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시댁을 가족처럼 대하고 김 씨 부부를 진심으로 챙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김 씨는 그런 작은 며느리가 고맙고 예뻤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큰 며느리에게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꼭 무슨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안부라도 물어주고 연락을 확인하면 짧게라도 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큰 며느리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하니 그래도 가족인데 마치 남처럼 생각하는 것 같네. 라고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는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내던 큰 며느리가 김 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러지? 김 씨는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들었죠. 그러던 중 김 씨는 예상치 못한 큰 며느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오랜만에 먼저 연락을 해온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도 모두 잊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은비야, 너무 축하한다. 나도 첫 손주가 생기는구나. 며느리의 친정이 멀리 지방에 있어 자주 오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멀리 사는 친정을 대신해 며느리를 적극적으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시장에서 며느리가 먹고 싶다고 했던 과일을 사서 직접 집으로 가져다 주었고, 며느리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찾아가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어색해하면서도 김 씨의 정성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매번 이렇게 가져오시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 첫 아이 가지면 원래 더 힘들잖니?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몸이 무거워진 며느리를 위해 집안일도 도맡아 해주었죠. 출산 후에도 김 씨는 며느리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지역에서 좋다고 소문난 고급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었고,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생활비와 따로 용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은비야, 이거 용돈이랑 산후조리원 비용이야. 부담 갖지 말고 써. 이에 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를 표했고, 김 씨는 비로소 이제야 큰 며느리와도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직장으로 복귀해야 해서 그런데 손주 좀 대신 봐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김 씨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애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세탁소도 운영해야 하고, 이 나이에 애를 키우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 너희가 좀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니? 그러나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간병을 하느라 손주를 봐주실 수 없어요. 어머님이 아니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세탁소 일과 손주 돌보기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지속적인 설득에 밀려 딱 1년만 손주를 돌봐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세탁소도 당분간은 남편이 혼자 운영하기로 결정했죠. 그래도 첫 손주였고, 이제야 가까워진 큰 며느리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딱 1년만이야. 애가 어린이집 갈 수 있을 때까지만. 며느리는 기뻐하며 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처음 몇 주간은 김 씨도 손주를 돌보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함께 세탁소 문을 열고 남편이 가게를 지키는 동안 김 씨는 아들네 집으로 가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손주를 봐주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너무 든든해요. 라며 감사해했던 며느리는 점점 김 씨를 가정부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전날 저녁 식사 후 그대로 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죠. 어머니, 오셨네요. 저 이제 출근해야 해요. 아, 그리고 하신 김에 집 청소도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황급히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애들이 맞벌이를 하니 내가 집안일을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 생각하며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집안일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빨래는 세탁기로 돌릴 때 섬유유연제 꼭 넣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요. 처음에는 김 씨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착취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참 어머니, 저녁 준비는 다 되셨어요? 김 씨는 부엌에서 이미 1시간 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하느라 김 씨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김 씨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테이블에 차렸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며 맛있게 먹었지만 며느리는 몇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다음부터 덜 짜게 해주세요.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지적을 받으니 마음이 팍 상했죠. 알았어. 다음엔 조심할게.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곧바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아, 어머니, 좀 정리를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심지어 어느 날은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손주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을 때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스타킹 손빨래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자신이 신고 온 스타킹을 그 자리에서 벗어서 당당하게 김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세탁소를 30년 넘게 운영했다고 해서 며느리의 속옷까지 손빨래를 해줘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인가 싶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늘어났고 하루는 너무 힘들어 큰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이 나이에 손주 돌보기도. 그리고 은비가 나한테 집안일까지 다 시키는데 너무 피곤해. 그러나 아들의 반응은 김 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엄마, 애 하나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잖아. 엄마가 좀 도와줘. 은비도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어. 아들은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김 씨는 더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며느리가 하지만 아들은 대충 말을 끊고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큰아들의 태도에 더욱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엄마를 존중하고 챙기던 큰아들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허리를 붙잡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짓도 그만하는 게 낫겠어. 남편은 김 씨의 창백한 얼굴과 지친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김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솔직히 손주가 너무 예쁘니까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혹시 이 기회에 큰 며느리와도 사이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영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내가 약속한 건 지켜야 하니까 딱 1년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 뜻이라면 이해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김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속상함과 서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큰아들과 며느리는 알아주지 않을까? 특히 며느리는 왜 이렇게 나를 하찮게 대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김 씨는 손주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면서 김 씨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알지 몰랐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될 것을 말이죠. 이 일로 인해 김 씨는 큰아들과 며느리와 완전히 손절하고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김 씨는 그동안 없었던 허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손주를 돌보고 청소와 집안일까지 떠맡다 보니 피로가 쌓일 대로 쌓였던 것입니다. 주말 아침,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허리 통증이 찾아왔고 결국 김 씨는 병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김 씨는 큰아들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비야, 오늘은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좀 다녀올게. 손주는 내가 좀 봐. 그러나 며느리는 마지못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휴. 네, 어머니. 최대한 빨리 다녀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와 주사 덕분에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허리를 움직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걱정되어 김 씨는 바로 큰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왔다 갔다 하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손주를 얼른 김 씨에게 넘겨주고는 소파에 털썩 누워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아침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어린 손주를 등에 업고 바닥을 걸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소파에서 일어나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파요. 점심 좀 차려주세요. 김 씨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허리가 아파 겨우겨우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집안일을 해주기는커녕 손주를 바로 떠넘기고 심지어 점심까지 차려달라고 하다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손주도 돌봐주고 너희 힘들까봐 집안일까지 도와주는데 고맙다고 말 한마디는커녕 밥까지 차려달라니. 내가 무슨 너희 집 식모인 줄 알아? 이럴 거면 돈이라도 주면서 시키렴.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안 받는데 은근 속물이시네요? 자식들한테 돈 받고 싶으세요?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속물이라니. 지금까지 자신이 해준 것이 얼마인데. 눈앞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건데 너희는 고맙다는 말 한 번을 안 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화가 나서 한마디 하는 거잖아. 어떻게 말이 그렇게 되니?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그게 그거죠. 다른 집 할머니들은 손주한테 못해줘서 안달인데 고작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나도 이제 손주 안 돌볼란다.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너희가 뭐가 예쁘다고 내 몸 다 망가져가면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니? 김 씨의 단호한 말투에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어차피 자식은 결혼하면 남인데. 앞으로 그냥 남처럼 지내요. 앞으로 손주도 절대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데 며느리 입에서 감히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김 씨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이제 남처럼 지내자. 그럼 남이니까 계산은 칼같이 해야겠지? 김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남한테 집을 사주고 혼수랑 용돈까지 주니? 가족한테나 그러는 거지. 김 씨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는지 당황하며 김 씨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실수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아니에요, 며느님. 우리 남이잖아요. 그동안 내가 해준 거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반납하세요. 이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며느리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애 안 봐주시겠다는 말에 놀라서 그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왜 이래?
첫째 아들은 울고 있는 며느리와 서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으렴. 그리고 이제 손주는 더 이상 안 봐주기로 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김 씨는 그 말을 끝으로 아들네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준 것 다 돌려받겠다고? 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자식 잘 되라고 해준 것인데 우리 보고 남이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준 만큼 돌려받아야 공평한 거 아닐까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나도 더 이상 큰아들과 며느리가 당신을 이렇게 대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소. 김 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큰아들네 아파트 혼수 및 생활비, 가사노동비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김 씨가 가지고 온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증거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고 명확하니 승산이 있습니다만 가족 간의 소송이니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진행하실 의지가 확고하신가요? 네, 변호사님. 확고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려받고 싶어요. 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고 큰아들과 며느리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김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아파트는 김 씨 남편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혼수 및 생활비 지원 비용의 60%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김 씨는 아들 부부가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한 혼수 및 생활비는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씨의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이 끝난 후 큰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집을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지만 이미 김 씨의 마음을 돌리기엔 늦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었지?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며 이제 와서 왜 울고불고 하니?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잠깐 미쳤었나 봐요. 화가 나서 그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은비야, 너는 그동안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니? 아들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그러니까 소송만큼은 취소해 주세요. 저희 이제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지금 내가 반성하는 이유는 내가 해준 거 돌려달라니까 그런 거 아니니? 내가 만약 아무 말 없이 참고만 있었다면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라며 여전히 무시했겠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동안 키워주신 건 뭐 대가를 바라고 하신 거세요? 김 씨는 쓰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도와줄 수 있지?
하지만 너희는 받기만 하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참고 또 참고 도와줬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이제 와서야 부모 타령을 하니? 참 뻔뻔하다. 김 씨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첫째 아들 부부는 마지못해 조건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했고, 김 씨는 그 약속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 씨에게는 후회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희생했더니 남이라는 말이나 들었지. 늦었지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김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역시 그게 맞겠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인가 보네요. 김 씨는 물끄러미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반환받은 김 씨 부부는 충분한 상의 끝에 둘째 아들 부부를 따로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은 김 씨 부부에게 자주 안부를 묻고 챙겨주는 진정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이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손주를 돌보다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던 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한 것도 둘째 며느리였죠. 김 씨는 둘째 부부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둘이서 얘기해봤는데 첫째 아들이 살던 아파트를 너희에게 증여하기로 했단다. 둘째 아들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장남보다 많이 받아도 되나요? 저희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충분해요. 그러나 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나도 깨달았어.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 주는 게 맞는 게 아니더라.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주는 게 맞는 거야. 너희가 결혼할 때 많이 지원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는데, 이제라도 너희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받아라. 너희가 우리한테 잘해서 주는 거야. 둘째 아들은 김 씨 부부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아내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그 마음에 평생 보답하면서 살게요. 그 모습을 보며 김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챙기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파트를 둘째 아들 부부에게 증여하면서 효도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첫째 아들 부부와의 경험을 통해 김 씨 부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라도 우리를 못 믿어서 그러시는 거세요? 둘째 며느리는 장난스럽게 물으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 김 씨의 말에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이를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그게 더 확실하죠.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하면 저희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라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증여는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김씨 부부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평온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둘째 며느리와 함께 요리 교실에도 다니고, 남편과 함께 둘째 아들 부부와 국내 여행도 다니며,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이제야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세탁소를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김 씨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도 이젠 좀 쉬면서 즐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김 씨 부부는 30년 넘게 운영하던 세탁소를 정리하고, 살던 집도 둘째 아들 부부 근처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최근 들어 김 씨의 휴대폰에는 첫째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 자식처럼 키웠던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손주의 웃음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지만, 이제는 그저 감정에 휘둘려 먼저 다가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일은 자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먼저 진정한 후회를 하고 변화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가족은 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첫째 아들 부부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며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지나온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달간의 힘든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 없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일이 나에게도 교훈이 되었지만, 첫째 아들과 큰 며느리에게도 커다란 교훈으로 남았으면 좋겠네. 이제 김 씨는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김연옥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